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우리 생활에서 이제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 대행이니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 아까 그 정책 제안 작성법 교육할 때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줄었는데, 사람들이 줄은 만큼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비밀 몰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네, 자기소개를 제가 부끄러워서 자기소개 페이지를 안 넣었다가 급하게 전에 넣었는데,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이런 얼굴인가봐요.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사진은 마스크를 벗으면 이런 얼굴이 나오고요. 저는 그 예전에 그 고등학교에서 잠깐 교사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로 연구를 하는, 지금 이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구 분야도 이제 뭐 양적인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교육 현장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 현장을 빅데이터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것들. 주제는 다양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그 청소년들이 많으신 거, 혹시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혹시 계신가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네. 그러면 그것도 이따가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목차는 이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데이터 기반 제안법, 그리고 세 번째, 작년 수상자 예시는 제가 아까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올해 정책 제안 대회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될지,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우리 소수정예만 나왔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조금 이제 화면이 달라졌는데, 우리 데이터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그런 옛날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을 뒤로 돌려서 19세기의 영국입니다. 그 당시 영국은 세계를 좀 주름 잡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꼽고 있지만, 19세기 당시에는 미국이 그래도 힘이 있던 국가였는데요. 근데 그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어떤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때 당시도 콜레라라고 하는 병이 급속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콜레라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손 드신 우리 학생분이실까요? 네, 콜레라. 물로.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콜레라의 전염병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분도 알고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들고 계신 스마트폰 들어서 네이버에 콜레라 치면 콜레라의 원인은 물이다, 수인성 전염병이다, 다 나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 몰랐죠. 콜레라라는 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기 떠다니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영국 런던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쓰레기를 잘 버리는 체계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고 그 쓰레기가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길거리에 아주 악취가 났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냄새가 콜레라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모아서 그때는 쓰레기장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테니까 그냥 런던을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템스강에 그냥 버립니다. 그 강에 쓰레기를 막 버려요. 네. 근데 강에 쓰레기를 버려서 냄새는 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콜레라라는 병은 없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원인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콜레라로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데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콜레라의 원인은 공기가 아닐까 생각하던 중에 바로 이분이 존 스노우라고 하는 영국의 한 의사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해 보니까 콜레라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공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같이 발달한 의료 기술이나 이런 보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추측에 의해서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 존 스노우라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스노우라는 의사는 런던에서 이 뒤에 배경에 보이는 게 런던의 한 마을의 지도인데 이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자료가 곧 데이터인 거죠. 이 콜레라 사망자 통계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 사망자가 나온 집의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 여기 막대들이 하나씩 그려져 있습니다. 막대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막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 막대 하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막 던지셔도 됩니다.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환자수 또 화장실? 환자수가 조금 비슷해요. 조금 더. 환자가 사망자 수를 표시를 한 것이고 이게 하나하나 막대로 표시했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곧 여러분 막대 그래프를 지도에 표시를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존 스노우가 사망자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저기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 펌프가 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존 스노우가 생각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니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에는 물 펌프가 지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존 스노우는 콜레라가 원인이 공기가 아니었다. 원인은 물이었다라고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펌프를 폐쇄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 물펌프를 폐쇄하니까 콜레라는 거짓말처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존 스노우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때 당시에 물펌프를 저렇게 재현을 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존 스노우의 데이터를 통해서 콜레라의 원인은 공기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영국은 그렇다면 물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하수관 정비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존 스노우가 보여준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무서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무서운 전염병도 데이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 마스크를 왜 쓰고 있나요? 마스크 왜 쓰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겹죠. 지겹지만 지금 최근 2년간 우리를 참 많이 괴롭혔던 이 코로나 방역에 활용되었던 여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들, 현대의 역학조사도 사실은 그 기반인 19세기 중반 존 스노우의 개념과 유사점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네. 못 들어봤죠? 학교 책에 없죠? 네. 원래 옛날 이야기를 이제 여기 없는 사람은 못 들으니까 나중에 딴 데 가서 얘기해 주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그 19세기 중반입니다. 계속 그 존 스노우라는 의사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셨던 그때 콜레라 환자를 돌보던 한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까는 의사 선생님, 이분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인데, 이 간호사 선생님은 이제 콜레라 환자를 치료하시다가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러 야전병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이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또 사망한 그 병사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뭐 군인들이 이렇게 죽을 수는 있는데 이 간호사 선생님이 보니까 전투에서 뭐 총에 맞아서 전사를 하거나 또는 전투 중에 전사를 하는 그런 병사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치료만 잘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병원이 깨끗하지 못해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왔는데 그 병세가 악화돼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 간호사 선생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듭시다. 병원에 활용하는 이 환자를 위한 옷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깨끗해야 그 부상당한 병사들이 더 잘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주는 곳은 하나도 없었죠. 여기저기서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 선생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의 위생을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환자들의 사망률이라던가 또 병원 위생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하죠. 그리고 이 간호사 선생님의 노력으로 병사들의 사망률이 42%에서 2%로 100명 중에 42명의 병사들이 죽었던 과거에서 2명 밖에도 조금 2명도 전사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간호사 선생님은 자신이 수집했던 데이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병사들과 관련한 엄청나게 많은 한 500페이지에 대한 거의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 데이터를 이 단 한 장의 페이지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데이터를 요약해서 시각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그린 그림인데 병원의 위생을 개선하기 전 사망자 수 조금 커 보이죠. 그리고 병원의 위생을 개선한 후에 사망자 수 조금 작아 보이고 그리고 원이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잘려져 있는데 이게 월별로 사망자 수를 표시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색깔이 나눠져 있는 것은 사망 원인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각화 자료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하나의 페이지로만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한 거죠.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병원 위생 개선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병원이 위생을 개선했더니
사망자 수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래도 병원 위생 개선 안 해주실 겁니까? 이걸 데이터가 있으니, 근거가 있으니 명확한 거죠. 그제서야 이제 영국은 군병원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100마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이 간호사 선생님은 또 얼마나 많은 또 요청을 했겠어요. 이 100마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단 한 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호사 선생님 누구인지 아세요? 어떻게 알죠? 네, 뒷장에 나와 있죠. 네, 나이팅게일 선생님입니다. 나이팅게일 선생님. 사실 우리가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면 백의의 천사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간호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데이터 분석가의 모습을 나이팅게일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 보여주신 그런 업적은 철저한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 설득함으로써 현대 간호학 분석에 기틀을 세운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옛날 이야기 조금 했었는데, 존 스노우나 나이팅게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터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호기심, 존 스노우 같이 이렇게 집집마다 사망자 수를 표시해 나가면서 콜레라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호기심, 그리고 끈기, 나이팅게일처럼 군 병원의 위생을 개선하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하려는 그런 끈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얻는 인간의 통찰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삶을 바꾸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옛날 이야기 조금 앞에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현재 시대로 넘어와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사례입니다. 요거는 서울시 사례고요. 성남시 사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이거는 성남시보다는 서울시, 예전에 버스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지하철의 막차가 끊긴 시간에도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의 막차가 끊기고 했는데, 밤에도 일하시고 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집에 가시기가 힘들죠. 택시도 없고 지하철은 끊겼고 버스는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를 노선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또 수익성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좀 노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 심야 시간대에 사람들의 유동 인구를 좀 파악을 해보자. 어떤 위치에 사람들이 밤에 가장 많이 다니는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을 하면 그래도 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했었던 것이죠. 유동인구, 각 구별, 그리고 각 동별, 시간대별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유동인구를 파악을 해봅니다.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GPS가 다 달려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때 당시에 그 KT에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받았고, 또 사람들이 교통을 가장 수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야 시간, 저녁 시간대 택시 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택시 결제 데이터도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밤 시간대, 심야 시간에 버스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 확인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버스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책이 또 이름이 또 붙었죠. 올빼미 버스, 서울 올빼미 버스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 서울 올빼미 버스 정책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 유동인구 데이터, 정말 필요했던 그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존 스노우처럼 일일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의 협조를 얻어서 KT처럼 유동인구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그 데이터를 선별하는 역량,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례였고요. 우리 옛날 이야기도 봤었고 우리나라 것도 한번 봤었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이건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아까 우리 버스 노선에서 활용했던 데이터가 뭐라고 했었죠? 무슨 인구? 유동인구 데이터, 버스라는 것과 유동인구 데이터라는 것을 결합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미국 사례에서는 좀 생각지 못한 데이터를, 색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지역이 여기 사례에 나오는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역사가 좀 오래돼서,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제 도시의 기반 시설들이 좀 노후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도로에는 부서진 도로가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은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지만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쳐도 다시 또 부서지고, 고쳐도 다시 또 부서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 부서진 도로를 빨리빨리 고치는 것이 필요했지만, 사람이 일일이 도로를 확인해 가면서 고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이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물론 도로가 부서진 곳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수십 킬로, 수백 킬로의 도로에 이렇게 일일이 센서를 붙일 수도 없고, 도로 상태를 확인하는 카메라를 10m마다 달아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스마트폰,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고 계실 텐데, 이 스마트폰에는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GPS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작 감지 센서라는 것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화면이 돌아가는 걸 인식하는 동작 감지 센서가 있어서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 보스턴에서는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해, 이 도로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했냐?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운전자가 도로를 가다가 도로가 파손된 곳이 있으면 차가 덜컹 하겠죠? 덜컹하면 동작 감지 센서가 이걸 감지를 해낼 테고,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도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도로를 지나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 이 스마트폰의 동작 감지 센서, GP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넘어가서 어플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어플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GPS 정보상
그 차량의 위치가 곧 도로에 위치할 테니까. 그리고 동작 감지 센서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덜컹한다든지 차가 갑자기 우측으로 빠진다든지 또는 속도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관측이 되면 이 도로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도로를 고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도로 상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참신한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또 빠르게 도로를 복구하는 체계를 만든 이 보스턴은 시민들의 안전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유지를 위한 그 비용도 감수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스턴의 도로 관리하는 방식은 참 똑똑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으로 했을 때 파손된 도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운전자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운전자들이 가는 도로가 파여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가 부서지면 빨리빨리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빨리빨리 도로를 고칠 수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보유가 없는 조금 저소득 계층 지역 사는 이런 도로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도로는 괜찮구나라고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지역, 스마트폰이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못 사는 지역의 이 환경 격차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도로 관리를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우리 아까 제가 저지저 들어보니까 소득격차 이런 얘기를 해주신 학생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주의해 볼 점, 생각해 볼 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양한 사례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다시 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노선도 살펴보고 도로 관리, 우리 다 실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것들입니다. 이 실생활 속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스마트폰 속의 글자들, 숫자들, 사진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영상들 다 데이터인 거죠. 자,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줄 수 있는 도움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 앞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대한 탐색. 네, 데이터들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앱들 있잖아요. 이런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다. 근데 가장 빠른 길은 여기다 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행. 네, 데이터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뭐 우리가 데이터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트 갔을 때 상품마다 붙어있는 가격표들 다 데이터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음식 시켜 먹을 때 어플로 음식 시킬 때 보는 리뷰들 이런 것도 다 텍스트 데이터죠. 이런 상품의 가격 데이터, 다른 사람들이 남긴 리뷰 데이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살지 말지, 내가 이 음식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과 전망. 사실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과 전망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늘 확인하는 일기예보가 딱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일기예보, 미래 날씨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 일기예보도 과거의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날씨를 전망을 하는 것이죠.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해요. 화요일쯤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이 태풍의 이동 반경이라든지 어디로 지나갈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탐색도 가능하게 하고 또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주고 미래 예측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데이터, 참 많은 도움을 주는 데이터들이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이 안 들어가네요. 화면을 뒤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가 3개 있는데 여러분 이 3개 지도 중에서 가장 익숙한 지도는 몇 번째인가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 우리나라 중심의 세계 지도, 우리에겐 가장 익숙한 지도입니다. 근데 2번은 어떻게 생겼죠? 지도가 뒤집혀 있는 모양이죠. 저기 3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저 오른쪽으로 좀 빠져있는 그런 모양의 지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 지도가 익숙하고 실제로 호주 사람들이 보는 세계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세계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나 유럽 쪽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유럽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저 지도가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지도를 보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관찰하고 활용할 때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데이터를 단순히 내가 보는 이 관점에서만 보다 보면 데이터가 가진 진정한 모습, 진정한 가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내 관점이 맞는지 주변의 친구들과 나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니? 함께 토론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리터러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여기 왼쪽에 보면 조금 길게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종합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공부하다 보면 역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역량. 네. 사회에도 역량이 있고 국어에도 역량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 리터러시도 하나의 종합적인 역량이고 세부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 시각화, 기획하는 과정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집 과정, 수집 과정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실제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간단한 검색만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데이터를 얻으려면 무엇을 검색하면 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고요. 관리 과정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고 보관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데이터일수록 잘 좀 보관하고 정리를 해둬야겠죠. 이 가공 과정에서는 수집해서 관리하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중요하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아까 봤듯이 유동인구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뭔가 의미가 없지만, 이것을 심야 버스라는 문제와 결합을 해서 버스 정거장 노선을 만드는 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공 과정이고요. 시각화 과정은 분석한 데이터와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인 거죠. 나이팅게일 아까 보셨듯이 복잡한 데이터도 잘 시각화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 나의 의견을 쉽게 또 설득할 수 있으니까 시각화 과정에서도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활용 방안을 또 모색해보는 능력,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시이고요. 데이터 리터러시를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보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간단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이죠. 성남 옆에 용인의 놀이공원 있죠. 에버랜드. 서울로 가면 서울 롯데월드 있고. 여러분 놀이공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을 것 같은데. 놀이공원 갔었다고요? 최근에 갔었어요? 좋았겠다. 우리 조금만 있으면 마스크 벗고 놀이공원도 가실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놀이공원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사례가 이제 놀이공원 직원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A씨라고 부를게요. 그냥 편의상 A씨라고 하는 놀이공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A씨는 놀이공원의 그 매출, 수입이 얼마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놀이공원의 매출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이라고 하면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주말에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라는 특성상 일 단위로 잘라보면 평일보다는 주말에 매출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매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일 단위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 1월, 2월 그냥 묶어서 수집을 해버리면 이 평일과 주말의 매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내가 분석하려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데이터 수집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씨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놀이공원의 매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이 놀이공원 직원 A씨가 보여준 이 능력이 데이터 수집에서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오른쪽에 관리 과정도 한번 볼게요. A씨가 이제 3년씩 놀이공원 매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관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전체 데이터가 너무 컸어요.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한번
열라고 하면은 그 로딩하는 시간 엄청 걸리고 해서 너무 많은 데이터인데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건 매출 데이터니까 매출 데이터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날짜, 매출 이런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씨 맑은 날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아요? 비 오는 날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아요? 날씨라는 요소가 놀이공원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A씨는 그 데이터를 지워버린 거죠. 아이고 어떡하나.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른 매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수집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나에게 필요해지고 언제 어디서 분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가공과 분석인데요. A씨는 실제로 데이터 수집하는데도 좀 실수를 하고 또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에서도 좀 실수를 해서 지워버리기도 하고 다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A씨는 그래도 가장 비교적 가까운 기간을 설정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해요. 한 4개월 정도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12월부터 2월까지만 분석해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치를 모으긴 했는데 이 3년치 데이터를 다 분석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3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A씨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데이터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월, 1월, 2월이면 어느 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 A씨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꼭 겨울 기간 데이터만 분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정보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데이터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각화 및 기획 부분입니다. 여러 번의 실수를 통해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많이 능력이 커진 A씨는 이제 진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래프도 그려보고 시각화 자료를 막 만들어봐요.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7월부터 저녁 시간대에 놀이공원에서 파는 맥주 소비량이 판매량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이 A씨는 여기에 주목해서 왜 7월부터 맥주 소비가 늘어났을까 보니까 7월에 직장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A씨는 이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직장인들이 맥주도 많이 소비를 하고 그래서 놀이공원 매출도 올라가니까 이 직장인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자라고 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선보이게 됩니다. A씨가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놀이공원의 매출도 올릴 수 있었고요.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의 만족도도 함께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본 사례지만 이런 것처럼 데이터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큰 대기업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을 전공한 연구자나 대학 연구소 이런 데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뭐 우리 시청 이런 데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볍게 그냥 뭐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A씨 충분히 혼자서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까도 데이터 분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한 별표를 한 100만 개 쳐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시험에 우리 시험 보지는 않으니까 시험 볼 건 아니지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먼저 좀 이야기 드릴 부분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100% 진실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수집한 데이터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팩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2012년에 엄청 큰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이 허리케인이 지나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집도 이렇게 부서지기도 했을 거고 도로도 많이 파손이 됐겠죠. 근데 이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SNS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우리 그때 비 많이 왔을 때도 SNS를 통해서 어디가 비 많이 오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이때 미국에서도 SNS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그 지역을 가서 피해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점은 SNS 글이 더 많았던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SNS 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실패한 분석이었다는 거죠. 왜 SNS 데이터로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네. 맞아요. 허리케인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은 통신 시설이 아예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SNS 자체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 점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피해 지원도 늦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그 데이터가 항상 팩트인 것은 아니고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보실 때 이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 다음 사항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특히 청소년 데이터라고 하면 그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뭐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런 것들 꼼꼼히 보지 못하면 이런 정보들을 의도한 건 아니었어도 수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가 분석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게 꼭 필요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이 들면 항상 동의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이터에 대한 인위적 조작. 의외로 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그 조작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치킨집 사장님이 자기네 집 치킨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 리뷰를 막 조작하는 거, 별점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리뷰를 막 조작을 하면 실제로는 별점 1점짜리 치킨집인데 별점 5점짜리 치킨집이 돼서 그 리뷰를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을 수도 있는데.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상내고 환경적인 데이터에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다 올바른 방법으로 조작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과장되고 편향된 데이터 해석의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봤었던 그 놀이공원 A씨 사례에서도 마지막에 그 놀이공원에 직장인들이 오면서 맥주가 잘 팔린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얻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놀이공원에 오는 모든 직장인들이 모두 맥주를 좋아하겠구나 라고 과장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데이터 활용. 네,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규범이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의 법률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나쁜 짓 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데이터 리터러시 부분 쭉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쭉쭉쭉 가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하고 조금 일찍 끝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데이터 기반 제안법입니다. 우리 아까 그 정책 제안 작성법 교육 같이 이제 보셨는데 그 내용과 같이 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정책 제안을 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예시를 몇 가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 해결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 문제, 학교 주변의 환경 문제이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죠. 청소년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책을 구성해서 제안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문제를 파악하는 것,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겠죠.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캐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데가 없네. 주말에 쉴 만한 공원이 좀 어디 없을까?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와 좀 산책할 그런 곳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우리 지역에 공원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문제점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파악한 문제는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죠. 공원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 공원을 짓는 것이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 자료를 조금 중심으로 살펴봤네요. 그래서 도시공원은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가진다. 해외 도시들도 공원을 짓는 데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런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내가 캐치한 문제, 우리 지역에 공원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하는 추상적인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서는 우리에게 공원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삶에 공원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더 깊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될 공원 관련 문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하고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데이터라고 해서 복잡하게 복잡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도 공원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성남시, 여기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성남시 사회조사 데이터입니다. 이 사회조사 데이터에서는 공원이나 묵지,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통계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남시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에 몇 퍼센트 할게요? 2015년에 18.5%. 쭉 가서 2021년에는 31.2%였네요. 계속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다는 것을 간단한 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는 성남 전체였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정구는 몇 퍼센트, 중앙구는 몇 퍼센트, 분당구는 몇 퍼센트, 이렇게 지역별로도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연령별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보니까 성남시에서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전체 퍼센트는 31.2%였는데 어느 지역의 공원 필요 퍼센트가 가장 높아요? 수정구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간단한 통계 데이터 말고도 우리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성남시 홈페이지를 가시면 지역 내 공원에 대한 이런 정보들 이런 걸 또 수집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데이터 수집할 수 있죠. 이건 지도 데이터인데요. 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또 실제로 공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냥 눈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가 더 공원이 많은 것 같은가요? 오른쪽은 뭔가 초록초록하죠. 공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는 조금 공원이 없는 것 같은데, 오른쪽 공원이 많은 초록초록한 곳은 분당구청 주변 지역이고요. 또 공원이 조금 적은 지역은 수정구청 주변 지역을 지도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아까 통계 데이터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공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분당구랑 수정구만 비교하면 수정구만. 실제로 수정구의 지도를 보니까 공원이 많이 없네. 이런 점을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사례를 들었지만 공원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책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연구 자료를 아까 우리 사이에서 봤는데 시민들의 삶에 공원은 필수적이다. 이런 점도 확인해 봤고요. 통계 자료 아까 확인해 보면서 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필요성이 차이가 난다. 라는 점도 확인해 봤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하면서 지역에 따른 공원 불균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볼 수 있겠죠. 공원이 부족한 땡땡 지역에 공원을 더 만들자라던가 기존 공원의 시설을 점검하자던가 아니면 다양한 우리 아까 처음에 강아지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공원 이런 걸 또 새롭게 만들어 보자던가 하는 식으로 공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기반 정책들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공원을 새롭게 만들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시민들의 건강도 증진되고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제시를 하면 내가 제시한 데이터 기반 정책들의 설득력을 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조금 더 사례를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방금은 지역 문제, 요거는 이제 학교 주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주변의 교통 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금 이전 시간에 학교 안전과 관련한 발표를 한 우리 청소년분도 계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학교 가야 돼서 버스를 좀 오래 타야 돼. 근데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 갈 때까지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학교 주변의 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또 구체화해 봅니다. 이번에는 신문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 내리는 날 학교 앞 횡단보도 차가 모두 쌩쌩 달려서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통학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안전에 해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다양한 기사를 읽어보면서 내가 가진 문제의식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또 만들어 봤으니까 데이터를 또 같이 봐야겠죠. 자, 이것도 이제 성남시 사회시설 데이터입니다. 성남시 사회시설 데이터에 참 좋은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표 그래프들이 있는데 여기 제시된 데이터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통학을 하고 있고 또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다. 15세, 19세 청소년들이 통학시 교통수단으로 42%가 넘는 학생들이 주로 버스로 통학을 하고 버스의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학생들, 청소년들의 어떤 통학 관련한 데이터를 이제
고려할 때 이런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서울시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 할 때 활용한 데이터가 유동인구 데이터였잖아요. 청소년 유동인구 데이터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면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청소년 유동인구 데이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유동인구 데이터는 성남시 청소년 재단 비타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지역 내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를 가시면 학교 주변에 신호등은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횡단보도는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 현황을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시 또 정책 제안을 해보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였죠. 학생들은 주로 버스나 도보로 통학을 하더라. 근데 안전한 통학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더라. 이게 문제였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신문기사도 봤고요. 유동인구 데이터도 봤고, 실제 통계 데이터도 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제 안전설비 현황도 검토하면서 실제 모의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정책으로 만듭니다. 통학시간대 횡단보도 시간을 건너는 시간이 30초인데 새로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는 어렵다면 시간을 10초 정도 늘린다든지 이런 정책들,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지금은 여기 두 가지 정도밖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일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정책으로 구상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된다면 이런 이점, 통학 불안감 해소, 사고 발생 감소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에 관련한 문제가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가 활동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게요. 자, 이런 문제들,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색다른 체험 활동이 어디 없을까? 또 매번 좀 비슷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지루한 것 같을 때 이런 생각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또 진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 활동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나의 문제로 엮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문제를 구체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사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문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뉴스 기사, 또 관련 연구들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서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이런 연구조사 결과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딱딱하게 하실 필요 없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다운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가볍게 좀 양이 많을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도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청소년 행복 실태 조사 어디서 했냐?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들 중에 성남시 사회조사 데이터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이번 정책 제안 대회의 기본 데이터입니다. 이거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밑에 있는 요거죠. 통계표와 그래프로 제시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내가 인식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해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활동과 관련 지낸다고 하면은 이런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이런 정부기관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여러분이 정책을 제안하고 싶은 그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하셔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분석해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상황과 문제를 파악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예상되는 결과도 함께 고민을 해보는 건 중요한데 여기 밑에 있는 것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주요 현황과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친구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정책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제시해서 내가 제안하는 정책의 설득력을 높이기까지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수상자 예시는 이제 이전 시간 정책 제안 작성과 교육에서 잠깐 이제 다뤄봤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면 재단 홈페이지 가시면 유튜브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지는 않고 그 밑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상을 받았던 팀들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했을까. 첫 번째 팀 같은 경우는 주제를 살펴보지는 않고 정책 제안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 신문기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공인된 기관에서 했던 설문조사 결과 또 학술 연구 결과를 데이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걸 근거로 정책을 만든 팀이었는데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문화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문제 파악부터 상당히 객관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이 팀의 우수한 점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팀 같은 경우도 신문 기사도 활용했고 기관 설문조사 결과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례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사례도 함께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례랑 우리나라 현황을 비교해서 해외 다른 나라들이 이만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만큼 잘하는데 여기는 이만큼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팀은
기관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셨던 것 같은데, 이 팀에서 특이했던 점은 학술 연구 결과를 잘 활용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활용했는데, 이 학술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과제를 하시다가 가끔 논문 같은 걸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논문들을 이용해서 청소년기 건강한 교우 관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아주 탄탄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 팀 보시면, 그리고 기관 설문조사 이 팀에서도 활용을 했고, 학술 연구 결과도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 공공기관의 정책 문서를 활용을 했습니다. 정책 문서가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교육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각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문서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문서를 실제로 검토해 보면서 기존에는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정책은 없으니까 새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비교하면서 제시를 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작년 사례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올해 정책 제안대회 2022 빅데이터 기반 성남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책 제안대회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자료집, 데이터 자료집은 공고문과 함께 올라가 있으니까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원본 데이터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여기 성남통계,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빅타이 플랫폼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각 5가지 주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각각 5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지만 청소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5가지씩 조금 선별을 해봤고요. 성남시 사회조사에서는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공동체, 일자리와 노동 이런 주제들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청소년 행복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삶, 또 청소년 여가활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 온라인 활동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료집을 보시면 10가지 주제별로 세부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봤듯이 그 이전에 우리 통계표들을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계표들이 쭉 제시되어 있고요.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래프들도 몇 개 제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데이터별로 지역별로 구분해 놓은 데이터, 그리고 또 연령별로 구분해 놓은 데이터 함께 제시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데이터가 2개뿐이라고 여기서만 분석하시지는 말고 또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도 꼭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문제를 간단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어른들한테 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방식은 그냥 가볍게 조금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빅카인즈라고 하는 곳인데요. 빅카인즈라고 합니다. 여기는 뉴스 기사들을 검색해서 분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언론사, 한 30여 개 언론사가 여기서 함께 공동으로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언론사들의 뉴스 기사를 한 번에 검색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기능은 내가 검색한 키워드들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알아서 해주는데, 제가 청소년을 키워드로 해서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검색했더니 수많은 기사가 나올 텐데 그 수많은 기사들이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청소년 정책, 어울림 마당, 선생님, 여성가족부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정리되어서 분석되는 것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뉴스 기사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시각화하는 것까지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용을 위해서는 간단한 가입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돈 내는 건 아니에요. 돈 내는 건 아니고 가입만 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하는 곳, 대표적인 곳 세 가지입니다. 네이버 여러분 익숙하시죠? 카카오도 익숙하시고 구글도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지금 가볍게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만 검색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키워드 검색량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비교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때 아마 제가 좀 배가 고팠는지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넣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검색량이 짜장면과 짬뽕이 엎치락 뒤치락, 짜장면과 짬뽕의 인기도 우열을 가릴 수는 없구나. 대신 탕수육은 조금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축구와 농구를 비교해 본 건데, 오른쪽 그림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물론 정책 제한 뿐만 아니라 평소에 관심 있었던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해보고 싶으신 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 데이터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것 말고도 엄청 많은 공공 데이터 수집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 데이터 포털. 우리나라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게 통합 데이터 지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엑셀표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마이통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고, 민원 빅데이터. 민원 빅데이터라고 하면 갑자기 왜 민원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곧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자유롭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책 제안 과정에서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데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금 내용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자료집 받으신 거 한 번씩 또 필요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자료집, 데이터 자료집도 꼭 한번 확인하셔서 좋은 정책, 참신한 아이디어 많이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리서치 교육을 제가 들어본 교육 중에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직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렇게 경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성남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워크숍 어떠셨어요? 의미 있으셨나요?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헤어지기 전에 그 소감 나눠주실 두 분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분께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프티콘 준비할 건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소감, 오늘의 활동 소감 어떤 걸 느꼈다, 어떤 게 좋았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참가자님 계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약간 눈치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스태프님,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 겸 해가지고 지금 진행해 주신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아까 전문가분도 되게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이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인지 몰랐네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자세한 사이트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직접 예시까지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소감 나눠보고 싶거든요. 계속 열심히 대답해 주셨던 우리 참가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안 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정책 제안 대회를 나가봤는데 빅데이터라는 그 통계적인 자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새로 알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나이팅게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새로 안 사실들도 오늘 많아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쉬우시는 분도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은 꼭 이 비단 요 정책 대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학창 시절 또는 대학생활 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9월 3일인데 오늘이 10월 12일까지 또 대회 접수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안에 그냥 나의 생각만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을 반영해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데이터도 활용하시려면은 부지런히 추석 연휴를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능력도 활용하시고 정책 제안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본선 발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